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방한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전후로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어제 일본으로 떠났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무대 데뷔가 취임 11일 만에 이루어진 셈이고요. 오늘도 화상으로 IPEF 회의에 참석합니다. 자, 방한 첫날인 금요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이 가결됐죠. 임명이 됐고요. 한 총리는 오늘 봉하마을로 내려가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자, 지난 주말을 넘기면서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할까요? 자, 하지만 오는 주말이면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죠. 아마 동네마다 여러 후보들의 유세를 보고 계실 텐데요. 좀 시끄러우실 겁니다. 자, 후보들에게는 전쟁 같은 선거, 우리 유권자들에게는 축제입니다. 어제 투표한 내문과 선거 공보물이 집에 도착했더라고요. 또 숨가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밤에 손흥민 선수가 전해온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소식, 그 에너지로 이번 한 주 신나게 달려보시죠.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지난 주말 한미 정상회담 열렸는데 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오늘 2부 특집 20분 인터뷰에서 전 국립외교원장이신 김준형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이슈 먼데이 국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뉴스가 쏟아집니다. 뉴스에 깔릴 것 같아요. 자, 오늘 월요일 한입뉴스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보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하지만 지난 주말 네. 시사본부가 이제 요 내용을 정리 못해드려서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네. 자, 외교 분야에 일가견이 있으신 임경빈 작가께서 제가요. 네, 외교 잘 알잖아요. 자,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네. 우리가 좀 어떤 핵심 내용을 짚어야 될지 쫙 정리해 주시죠. 일타 강사.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었고요. 그렇죠. 우리 이제 역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동아시아 순방을 미국 대통령이 하면서 일본보다도 한국을 먼저 방문한 이제 거의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언론이나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의 대체적인 흐름은 아태 지역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주도권 행사에 대해 한국이 협조하는 그림을 만들어줬다 쪽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국 정상이 밝힌 바로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동맹의 수준을 격상시키겠다라고 네. 했는데요. 물론 이제 전략적 동맹이라는 건 이제 지난해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만났을 때도 격상을 논의하긴 했지만 이번 경우는 특히 경제 안보를 굉장히 좀 강력하게 내세워서 우리가 이제 미국 편을 분명히 들고 중국을 견제하는 태도를 취했다. 라고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그래서 가장 좀 중요하게 거론됐던 그 용어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IPEF라고 이제 요약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창립 멤버로 가입을 하기로 했고 오늘 오후에 정식으로 출범을 합니다. 네. 여기에 참여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뭐 미국 의회의 연구기관이죠. 이제 우드로 윌슨 센터의 스미테리 국장 같은 경우는 이번 정상회담의 모든 의제가 중국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요약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을 어떻게 자극할까가 이제 항상 걱정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거론을 가능하면 피하거나 우리 나름의 입장을 견지하는 방식이었다면 그래서 지난해 공동성명에서도 우리 각자의 접근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이제 대응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양자가 한미 양자가 이제 같은 입장을 네. 견지하는 것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중국이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단어들, 대만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거론이 됐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라는 그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측이 이제 보복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뭉뚱거리긴 했지만 어쨌든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이 협조한다는 어떤 방침을 밝힌 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한다는 대목도 들어갔는데 인권 상황이라고 하면은 특히 중국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홍콩과 신장 위구르 문제를 염두에 둔 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소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만 언급되지 않았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는 언급이 됐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국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대부분 공동 기자회견문에 담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뭐 모든 부분에서 생각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자유민주주의가 강조되면서 이제 가치 동맹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도 나왔고요. 자. 박 기자님. 네. 그런데 이제 이 북핵 문제가 있으니까 북한 문제도 두 정상이 언급 안 했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북핵 해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한미가 계속해서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 이걸 좀 빠른 시일 안에 재가동하기로 합의를 했고 네.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의 범위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표현도 좀 직설적으로 변했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심각한 우려. 공동성명에 들어갔고요. 또 4.27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한 언급도 좀 사라진 모습이에요. 북핵 문제 외교적 해법의 문이 좀 좁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미 관계의 출발점은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삼았다라고 설명을 해왔는데 이게 좀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국 매체들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또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 것이다. 뭐 이런 또 언급들을 하고 있어서 특히 이제 관영 매체들 중심으로 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중국 청년보 같은 경우는 동북아 뭐 정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수들의 글을 좀 많이 싣고 있습니다. 이제 뭐라고 했느냐면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한국이 기존 국제 질서를 망가뜨리고 방향을 틀면 양국과 국민의 이익은 침해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 실렸고 중국 국제문제평론가인 유허핑 같은 사람들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거는 결국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다. 네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 굉장히 좀 강경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특히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제 중국 외교부장, 왕이 외교부장 네네.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파키스탄 외무장관하고 회담을 가지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여기서도 또 IPEF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했는데 산업망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도모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제 IPEF가 그런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이제 경고가 들어간 네네. 셈이고요. 뭐 사실 이제 그 왕이 부장 같은 경우 우리 박진 외교장관하고 회담을 하던 화상회담을 하던 때에도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고 이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보다 우리가 더 낫거든 이라는 식의 일종의 이제 우회적인 견제라서 어쨌든 중국이 상당히 이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고 또 이제 견제를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 후에 기자회견이 있었죠. 이제 양 정상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미국 기자의 좀 날카로운 인상적인 질문에 화제가 된 것 같아요. 남성 중심 내각 지적. 윤 대통령 답변은 어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질문한 거예요. 지금 한국의 내각에는 거의 다 남성이다. 근데 대선 기간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을 했는데 한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냐. 남녀 평등을 위해 어떤 일 계획하고 있냐. 이런 사실상 돌발 질문을 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통역 이어폰을 뺀 채로 답변에 나섰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공직사회에서 내각의 장관이라고 하면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보면은 이 장관까지 오려면 어떤 이제 준비가 돼 있고 어떤 단계까지 와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차관까지 올라온다든가 네, 어떤 이 위치는 정확히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서 그런 준비할 수 있는 기회까지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해석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네.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 한국 대통령이 성 불평등에 대한 압박 질문에 불편해 보였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한국이 임금, 정치 발전, 경제 참여 면에서 남녀 평등이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권인데 윤석열 정부 내각은 장차관급 모두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아직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이 존재한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느껴져서 근데 지난 대선 내내 이 성차별 문제, 여성가족부 폐지도 그렇고 개인의 문제다. 이게 약간 마거리째 대처여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구조적인 사회적인 성차별은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기조가 좀 바뀐 거 아닌가요? 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기자들이 대통령실에 질문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동안에 이제 뭐 대선 후보 시절이나 혹은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 시절에도 지속적으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할 때마다 오죽했으면 기자들이 당선된 날에도 이 질문을 했었어요. 여전히 성차별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도 같은 입장을 견지를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얘기는 지금 박정우 기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사회 구조적으로 여성이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문이 닫혀 있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스럽게 성차별의 이제 구조가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이 대통령의 어떤 구조적 성차별과 관련된 생각이 바뀌었느냐라고 질문했더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있는 그대로 그 답변을 이제 받아들여 달라. 네네. 근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 해석해도 되냐고 질문을 한 건데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하면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대통령실에서 이제 뚜렷하게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외신에 답변할 때랑 국내에 답변할 때랑 이게 태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을 품는 경우가 또 생기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박정우 기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 이번 기사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내용도 뭐 대통령이 7초간 뭐 뜸을 들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직접적인 묘사를 집어넣는다든지 내지는 뭐 마치 이 질문에 쫓겨서 질문을 더 이상 안 받은 것처럼 이제 기사에 서술해 놓는다든지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근데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엔 후보죠. 후보 측하고 이제 서면 인터뷰 관련해서 페미니즘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서면 인터뷰상으로는 나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라는 대목이 들어가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 당시 캠프에서 우리는 그런 답변 한 적 없다. 부정을 하는 바람에 다시 EA 그 워싱턴 포스트 지국장이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서면 인터뷰 내용을. 그런 어떤 충돌의 결과로 결국에는 워싱턴 포스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좀 공격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같고. 계속 좀 지켜보겠네요, 외신이. 왜냐하면 이게 심상정 후보가 당시 물었을 때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일종으로 하면서 이제 답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전 세계 사실 저희가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사실 이번 이 논란이 한국 언론에서는 굉장히 좀 부각이 돼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는데 해외 언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많이 다뤄졌고 이를테면 이제 CNN의 뭐 리포터 같은 경우도 이 기사를 뭐 트위터에서 리트윗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나 블룸버그나 이런 어떤 주요 매체들이 굉장히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핵심 사안 중에 하나다. 요걸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유럽이나 캐나다도 그렇고요. 새로운 이제 내각이 구성될 때 대체로 한 절반 가까이가 여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남성 비율이 워낙 높은 내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세계적인 외신도 관심을 갖는데 앞으로 좀 해소돼 나가기를 기대해 보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 2박 3일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에 거의 모든 뉴스가 묻혀버렸는데 특보, 속보 나오니까 그 와중에 금요일 저녁이었죠. 한덕수 총리. 가결이 되고 임명은 언제 됐습니까?
임명은 이 주말 사이에 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다음날 뭐 임명이 됐죠. 그러니까 네. 지명한 지 48일 만에 임명이 됐고 47일 만에 통과가 47일 만에 됐고. 인준이 된 거고 그냥 하루 사이에 임명까지 된 건데요.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이 의총이 정말 뜨거웠어요. 민주당 의총이. 네. 사실 2시에 시작을 해서 4시에는 본회의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결정이 바로 안 나가지고 본회의를 6시에 미뤘습니다. 뭐 다른 일정도 있기 때문에 논의할 게 있어가지고 늦어졌다라고 하고 있지만 제가 그 취재하고 속내를 좀 들어보니까 이른바 이제 초선 의원들을 포함해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이건 부결해야 된다. 우리가 인준한다고 해서 이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플러스가 되거나 도움이 되는 게 없다. 이런 주장을 했고 네. 반면에 지금 지방선거에 좀 많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뭐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 다선 그룹 쪽에서는 네. 지방선거에 영향을 준다. 이게 인준을 해주고 새 정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협조해 줬는데도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강경에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부결시키면은 안 된다. 부결시키면 바로 직사하는 거고 네. 연기하면은 고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어떻게 연기하거나 부결시키면은 안 된다. 네. 바로 인준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치열했고 세 차례 이제 거수 투표까지 네. 하면서까지 당론을 정하긴 했지만 팽팽한 그런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게 당론 투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준 표결은 자유투표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결과를 보니까 재석 의원은 이제 뭐 여야 모두 250명이 참석을 했고 출석을 했고 찬성 208표. 그러니까 뭐 민주당도 압도적으로 네. 찬성을 해준 거고. 의견을 모은 거죠. 예, 반대가 아까 말씀하신 일부 강경파일 수 있겠는데 36표, 36표, 기권이 6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통과가 됐고 임명이 돼서 이제 바로 이 일은 총리로서의 임무는 시작이 된 상황인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네. 사실 이제 거대 야당이잖아요. 160석이 넘는 170석 가까운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총리 인준이 그보다 훨씬 늦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오히려 정권 출범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인준이 된 셈이 됩니다. 이게 거의 역대 이제 최단 기간에 총리 인준이 된 셈이라 거대 야당을 상대로 강경하게 나올 줄 알았더니 오히려 총리 인준은 일찍 된 좀 네.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오늘 취임식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메시지가 나왔나요? 네, 취임 일성이 국민통합과 협치였습니다. 여기에 앞장서겠다. 그러니까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겠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민생 문제, 그러니까 물가 불안이나 가계 부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모든 정책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강력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부분은 그동안 전 정부와 좀 비교가 될 수 있는 규제를 좀 혁신하는 쪽에 방점을 찍은 그런 경제 모멘텀을 만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몸을 좀 낮추면서 협치에 힘을 쏟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두 분에게 퀴즈를 드리죠. 뭐 청취자 여러분도 같이 들어주세요. 자, 임 작가님.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 어떻게 됩니까? 한덕수 총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정호영 네. 후보자로. 지금 내각의 자리가 딱 한 자리 남았어요. 딱 한 자리 남았죠. 네네, 네. 다 임명됐어요. 자, 교육부. 사회 교육부 장관 네. 사회부총리는 비어 있고. 네. 저는 어쨌든 낙마할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지금 왜냐면 이제 여당 내에서도 워낙에 이제 강경하게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보니까 그대로 임명을 하기는 좀 부담이 될 것 같다. 네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기가 언제일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맞춰야죠. 시기를 맞춰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 시기와 이 낙마라고 애매하게 표면 안 네. 되고 네. 자진 사퇴냐 임명 철회냐. 저는 자진 사퇴로 네. 이번 주 수요일 내. 이번 주 수요일 내에. 네. 자, 박 기자님 어떻게 됩니까? 저도 자진 사퇴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있는 사전 투표 전에 사퇴할 거다. 그래서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사퇴를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걸 정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을 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모두 비슷한 의견인데 네. 자, 이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언론 검증에서도 가장 의혹이 네. 많고 네. 지면을 장식했었는데 지금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기자가 물어봤잖아요.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한 셈이 되니까 아까 물어보신 게 두 가지였잖아요. 네. 임명철회냐 자진사퇴냐. 네. 임명철회는 아니다. 선을 확실히 그은 거고요. 자진사퇴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두고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네. 자진사퇴의 타이밍을 볼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자는 사실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가. 본인 입장에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지. 본인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법적 문제뿐 아니라. 여권에서 압박을 하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임명이 어렵다고 보는 건 이런 겁니다. 오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 중진 의원과 다수 의원들한테 의견 청취를 해봤는데 네. 임명하는 거 곤란하지 않겠느냐 반대 의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전 투표를 눈앞에 두고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정호영 후보자는 낙마를 하게 되면 철회든 혹은 이제 자진사퇴든 낙마를 하게 되면 그거는 변수가 아닙니다. 이미 악재로서 충분히 인사 악재로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변수가 아닌데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면 그때부터는 변수가 되거든요. 이걸 줄이고 싶은 게 이제 여당 원내대표의 입장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있다가 그 이후에 임명 강행이 될 가능성은 없겠죠? 그 전에 처리를 하려고 하겠죠. 이번 주에 두 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켜보도록 하죠. 자, 지금 뉴스가 너무 많아서요. 12시 41분이 넘었습니다. 이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4km 구간 통행량도 많지만 고장난 차 여파도 있습니다. 일직분기점 2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목포 방향으로는 순산터널 부근과 8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한남에서 서초까지 동탄분기점에서 오산까지 정체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군포에서 부곡까지 밀립니다. 용인나들목에서 용인휴게소 사이 5km 구간도 정체가 되고 있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으로 한남대교 부근 5차로에서 사고가 났고요. 조금 지나 동호대교 부근 5차로와 갓길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으로 성동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군자교부터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그런데 오늘이 또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면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예요. 그래서 13주기라 봉하마을에선 대대적인 추도식이 있고 애초에 5.18 이제 국가기념 행사가 새 정부 주도로 치러질 때 다음 주는 민주당이 봉하마을에 총집결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민주당만이 아니라 여야 그리고 정부 인사들도 꽤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인사들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주도식을 찾고요. 또 선대위 부위원장인 정미경 최고위원,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 허은하 수석 대변인 등등 의원들이 많이 찾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취임식을 가진 한덕수 총리도 이 현장에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도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을 하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을 해요. 네네. 애초에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그 일정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등 수석 이렇게 참여해서 함께하는 거고, 그래서 그 전례와 좀 다르게 여야가 정말 함께 추도식을 찾아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또 추모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자, 윤 대통령은 이 13주기에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었다. 또 이제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여기 몇 시에 추도식이 열리나?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오후 2시부터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전에 이미 봉하마을 찾아가지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을 운영될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 전시관을 관람을 했어요. 네네. 오늘 하루 특별 개관을 했기 때문에 관람하고 시민들과 또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어떻게 좀 이 화합의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은 오늘 추도식이 좀 지방선거에 민주당의 좀 이 지지층을 집결하는 효과를 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여야 모두의 어떤 정치적 욕망이 좀 충돌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이제 서진 정책의 일환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5.18을 기점으로 해서 호남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거에 연장선으로 오늘 이제 여당 뭐 대표나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주요 인사들 특히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거는 이제 처음 있는 일인데 뭐 그런 걸 관련해서 봐도 결국에는 이제 여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야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뭐 이제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개항을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서울, 경기, 수도권과 뭐 다른 지역에서도 대부분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이제 연성 지지층들이 뭐 잘 응답을 안 한다라는 분석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는 결국 이제 결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오늘 또 문 전 대통령이 이제 추도식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지지층을 총결집시키기 위한 계기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뭐 그런 정도의 추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여론오락관에서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들에게 여쭤본 바 가장 큰 이번 주 사전투표 전의 이슈는 역시 한미정상회담이다. 근데 워낙 화려하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일부 이제 남성 내각 비판 이런 이제 화제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뭐 한미의 동맹 관계가 격상되고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새 정부에 대한 좀 이 지지를 몰아주자 이런 바람이 불 가능성이 이제 크게 보여지는데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거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암울해요. 이재명 지금 개항을 보궐선거에 나온 후보 그리고 총괄 선대위원장 지지율이 좀 이게 놀랍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 기관 STI가 지난 19일, 20일 인천시 계양을 선거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8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보면은 이재명 위원장의 지지율이 45.8%, 국민의힘의 윤영선 후보가 49.5%예요. 이게 지금 표본 오차와 뭐 신뢰 수준의 그 상황을 포인트를 보면 그 안에 있긴 하거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3.3%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긴 하지만 수치를 보면 좀 윤영선 후보가 앞서는 수치가 보이기 때문에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 물론 이 여론조사를 무조건 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추이만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추이도 사실상 좋지 않은 상황이 쭉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위기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네, 그게 이제 여론조사가 여러 개가 나오니까 숫자들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면 분당갑에 나와 있는 안철수 후보와 김병관 후보 두 후보 간의 이제 지지율 격차보다 이쪽이 조금 좁다가 팽팽하다가 또 뒤집히다가 이러니까 민주당은 상당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그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사실 이제 그 윤영선 후보가 물론 이제 지역에서 올해 그 털을 닦아온 후보긴 하지만 지난 2020년 총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송영길 당시 이제 후보 5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만은 거의 20% 격차로 쉽게 이겼거든요. 뭐 그렇게 치면 이제 중앙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이제 이름값이 이제 많이 뒤떨어지는 거라 별로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도 쉬운 길만 간다고 이제 비판해왔던 건데 막상 이제 해보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 보인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어려운데 저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오늘 이제 얘기를 했을 만큼 굉장히 지금 전체 판세에 연동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당한테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과 좋은 이벤트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비해서 민주당한테는 계속해서 나쁜 흐름과 나쁜 이벤트들이 지금 누적되고 있는 거죠. 뭐 2주 전부터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이제 박안주 의원의 이제 성비위를 비롯해서 이제 관련된 사건들이 민주당한테 지속적인 충격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당 내분에 뭐 준하는 정도의 어떤 갈등 요소들이 이제 계속 좀 잠재해 있는 상태고 그동안에 이제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 원래 정상회담을 하면 여당과 대통령한테는 압도적인 호재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벤트인 한미 정상회담이 바로 직전에 열렸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선거다. 그거를 부정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은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랄까요? 우리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이 지금 민주당에는 이재명만한 스타가 없다. 지방선거 뛰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 결과 개항을에 출마했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자,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제 사전투표 시작인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지금 안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막 긴박한 외교 이슈 그리고 또 국내 정치 이슈, 선거 이슈 있었는데 요거 하나. 네. 소니. 네.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에 제가 이 차범근 선수의 이제 시즌 최다골을 드디어 넘어섰다는 얘기를 뉴스로 듣고 야, 손흥민 대단하다도 했지만 차범근은 얼마나 대단한가. 30년 동안 기록이 안 깨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손흥민 선수 2골을 넣고 지금 득점왕이 된 거예요? 네. 공동 이제 득점왕이 됐어요. 그럼 그 리버풀의 살라하고 네, 살라하고 23골로 동률을 이뤘는데 저도 이 경기를 어제 봤습니다. 밤새서? 밤새서 본 건 아니고 네네. 12시부터 했기 때문에 새벽 2시까지 야, 거의 센 거네요. 뭐. 상황을 좀 봤는데 네. 와 정말 저는 보면서 물론 이제 토트넘과 맞붙은 노리치가 네네. 강등이 확정됐기 때문에 좀 쉬운 경기겠다라고 했는데 뭐 사실은 그래서 쉽게 흘러가서 3대 0으로 네, 이기고 있었죠. 이기고 있은 상황에서 근데 손흥민 선수의 골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후반에 2골을 연달아서 넣으면서 와 단독 득점 됐다라고 했는데 살라가 리버풀의 살라가 그 후반전에 교체 투입됐어요. 그다음에 골을 넣었어요. 골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23골 동률을 이뤄서 공동 득점이 됐지만 그래도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 축구 리그에서 득점한 쾌거를 이뤘습니다. 축구 분야에 일가견이 있으신 임경민 작가님 한 말씀 논평을 해주신다면 손흥민 선수 개인 SNS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우리 살라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네. 어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사실 한 골 차로 뒤지고 있다가 2골을 연속해서 넣었기 때문에 단독 득점왕에 이제 가능성이 열렸었는데 후반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눈치 없이 이제 골을 넣어가지고 어쨌든 그게 아니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단독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뒤질 수 없다 그러고 이제 뭐 이 모든 힘을 쥐어짰겠죠. 그랬을 수 있죠. 다만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제 기록이 대단한 거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대단하지만 아시아 선수가 유럽의 프로축구 5대 리그에서 이제 득점왕을 한 경우는 최초입니다. 최초죠. 그리고 살라하고 이제 공동이 되긴 했지만 살라 선수는 그 중에서도 페널티킥 골이 5골이에요. 손흥민 선수는 한 골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필드골. 맞아, 페널티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역사적인 면에서도 좀 의미가 많은 골이었다. 그리고 올해 월드컵이 열립니다.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최고조의 컨디션으로 임하게 될 텐데 어떤 결과를 또 우리 대한민국에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역사적인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8152님 손흥민 선수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정말 대단하네요. 슈퍼소니라고 들리는 가사가 있는 퀸의 노래 Don't Stop Me Now 신청합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Shooting star leaping through the sky like a tiger, defying the laws of gravity. I'm a racing car passing by like Lady Godiva. I'm gonna go, go, go. There's no stopping me. I'm burning through the sky, yeah. 200 degrees, that's why they call me Mr. Fahrenheit. I'm traveling at the speed of light. I wanna make a supersonic man out of you. Such a good time, I'm having a ball. Don't stop me now. If you wanna have a good time, just give me a call. Don't stop me now. I'm having a good time. Don't stop me now. I'm having a good time. I don't wanna stop at all. Yeah. I'm a rocket ship on my way to Mars on a collision course. I am a satellite. I'm out of control. I'm a sex machine ready to reload.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 직무 수행을 할 때 스스로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또한 부동산을 개발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개발구역 안에 있다면 이를 신고해야 하고, 자신에게 민원을 신청한 퇴직자와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갈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손이라고 하면 보통 뭔가를 만지거나 잡거나 할 때 사용하는 우리 신체의 일부인 손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잡을 손이란 표현 역시 지금 말씀드린 손과 관련된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그는 체구는 작지만 잡을 손은 아주 매섭다와 같이 말한다면 여기서 잡을 손이란 이를 다 잡아 해내는 솜씨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잡을 손과 관련된 관용구로 잡을 손이 뜨다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를 다 잡아 하지도 않고 한다 해도 매우 굼뜨다란 뜻으로 그녀는 잡을 손이 뜨고 마음 먹고 일을 할 때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뭐뭐 손이란 표현 중에는 잡을 손처럼 어떤 솜씨나 재주를 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잡힐 손이란 말은 무슨 일에든지 쓸모가 있는 재간을 뜻합니다. 또 억지손이란 표현도 있는데요. 이것은 무리하게 억지로 해내는 솜씨란 뜻이고요. 억지손의 작은 말로 악직손이 있습니다. 이는 잘 안 될 일을 무리하게 악지를 써서 해내는 솜씨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주선하거나 변통함 또는 그런 재주를 가리켜서 두름손이라고 하는데, 주변이 좋다, 주변이 없다처럼 쓰는 우리말 표현 주변과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동네 정치부터 깔끔하게 오픈하면 좋겠어요. 왜 우리 동네는 우유팩수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원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 밤에도 밝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엔 운동기구가 별로 없어서 저 멀리까지 다녀. 내가 더 잘 살기 위해, 우리 가족의 편의를 위해,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우리 동네를 위해 투표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 개표방송 KBS 1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해를 따보아 간이 들었으면 조련이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KBS 58분 날씨. 벌써부터 햇볕이 뜨겁게 느껴지시죠?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지금 28도까지 올라섰는데 한낮엔 3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나 높겠고요. 광주 30도, 동두천과 춘천, 순천이 31도, 대전, 대구 32도, 상주와 거창이 33도 안팎으로 올 들어 가장 더운 곳도 있겠습니다. 일부 전남과 경상권은 체감온도가 31도로 웃돌며 폭염급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의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고요. 오늘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도 높게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바깥 활동을 가급적 줄이시면 좋겠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중서부 지역은 공기질이 좋지 않은데요. 경기권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내일은 일부 경상권에 먼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이 30도, 대구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까지 더위가 이어지다가 목요일 오전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잠시 식혀줄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8.4도, 습도는 47%입니다. KBS 58분 날씨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오늘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여사 등 유가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정부와 정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추도식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수에게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원칙을 지키라는 것, 이것이 노 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성숙한 민주주의였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우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독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필코 완성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정상급 화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IPEF와 관련해 우리가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며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다면 국익에도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규탄하며 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약속하는 등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확인하자 중국 관영 매체가 한반도의 위기를 높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 의견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이슈의 핵심을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오늘은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 그 과제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특집 20분 인터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 국립외교원장이시죠? 김준영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나와주시고 지난번에 전화로도 굉장히 흥미 있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한미 정상회담 또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일정 끝났는데 간단하게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총평은 뭐 예상했던 대로 큰 파격이나 큰 패착은 없었다. 그런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 네. 여러 가지 우려할 점이 조금 있었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패착. 어찌 보면 이제 취임 11일 만에 네, 외교무대 데뷔니까 네. 그래도 무난하게 지나갔는데 예. 깊이 보면 우려할 점들이 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상당히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고 좋아질 네. 수도 있는 좀 과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단신으로도 나왔는데 중국의 일부 미디어 반응들이 있어요.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요 투트랙 노선에서 이제 안미 경미, 안보 경제 다 미국으로 지금 원사이드하게 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뭐 반만 맞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일단 미국한테로 상당히 경도됐다는 건 누가 봐도 확실해 보이고요. 그러나 네. 이제 문제는 정말 미국만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럼 선택하고 나면 문제는 없어지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요. 사실 안미 경중이라는 건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랬던 거죠. 사실 과거에도 경제와 이것이 동시에 얽혀 있지 누가 그렇게 딱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1차원적인 분리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도. 프레임일 뿐이다. 자, 이게 말 붙이기를 좋아하는 게 주로 언론이다 보니까. 그래 대통령실은 안미 경세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세계화. 이게 맞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 자, 한반도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른 시간 내에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이른바 이게 약자로 EDSCG 재가동하겠다 이렇게 합의했는데요. 도대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이름이 어려워요. 이게 뭐고 재가동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진짜 정치자들한테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네네. 조금 유감인데 언론 부분에서 유감인데 확장 억제라는 거는 한미 동맹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우리한테 핵을 못 갖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미국이 핵으로 지켜줘야 되는 것이 해구산이 한미 동맹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그러면 다시 뭐 우리가 얻은 것처럼 얘기하느냐 하면 두 가지 문제죠. 한미가 서로 신뢰가 없을 때는 우리가 당했을 때 미국이 안 도와줄 거다라는 때가 이 문제가 되겠죠. 걱정. 그럼 두 번째는 지금이 진짜 위기다. 근데 정말 위기냐. 근데 이 자체가 위기 상황으로 아까 잠깐 중국의 논평이 나왔는데 틀리지 않는 말이 긴장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위협을 과장하게 될 때 우리는 보다 확실한 협의체를 갖고 싶어 하겠죠. 네. 이것이 왜 중간에 중단되었냐면 문재인 정부 때는 한반도가 위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었기 네네. 때문에 이런 상설 협의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서로 믿는 거죠. 네. 그리고 북한이 먼저 핵으로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때 뭐 트럼프와 친서가 오가고 만나고 그렇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식 자체가 지금 위기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도발하는 것은 위험적 요소이긴 하지만 정말 지금 핵전쟁의 앞에 있느냐 그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상당히 전시와 진영화 뭔가 전시체제 같은 기분이 좀 들어요. 네. 그게 우리한테 유리한가를 꼭 보셔야 합니다. 긴장을 고조시킨다. 사실은 당연한 한미동맹, 그렇죠. 안보동맹의 기본의 기본인데 기본입니다. 그동안은 필요 없을 때는 어찌 보면 수면 밑에 있다가 지금 그런데 이제 위기가 와서 이게 등장한 거냐 오히려 역으로 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안보실도 지금 상설 채널을 만든다는데 제가 지금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미국의 고위 관료한테 들었던 얘기는 하도 각급에서 이 대화를 나누니까 이제 할 얘기가 없다는 농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설체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갖춰버리면 이게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도 수위를 높일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모든 걸 논의할 수도 있으나 상설체가 생김으로써 상대를 자극한다. 자, 한편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요. 미국의 CNN 기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 했는데 헬로 하고 끝 이렇게 구두점을 찍어버렸어요. 요 딱 한 단어 답변 어떻게 해석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뭐 바이든 대통령의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꼭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맥락을 보면 다시 전략적 인내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 사실 외교의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때 실제적으로 외교를 관장했던 사람이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고 이분은 외교의 달인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기도 바쁜데 한국 문제는 해결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자꾸 이렇게 그냥 가는 소위 말하는 전략적 인내 또는 전략적 무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게 끝 하는 말하고 아마 연결되지 않을까. 네, 헬로보다 끝 여기까지 그만 별로 할 말 없다. 더 긴급한 우선순위가 따로 있다. 자, 외교의 달인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이번 회담에서 경제안보라는 용어가 중요하게 거론이 됐는데 경제 안보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원래 이제 영어로는 Economic Statecraft라 그래가지고 클린턴 때 부상됐던 겁니다. WTO 만들었을 때 결국 안보 경제 문제가 전체 안보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 사실 그때 시작됐는데 지금 왜 중요하냐면 미중 대결에 있어서의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했고 공급망이죠. 이 부분은 또 뭐와 연결이 돼 있느냐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중간 선거와 연결이 돼 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를 뭐라고 그러냐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움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모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었고 여기에 부분에서 상당히 얻어간다. 네, 굉장히 많이 얻어간다. 그럼 중간 선거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그래도 그래도 중간 선거는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 할 수 있는 일 다 하겠죠. 왜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나왔습니다만은 한국계 또는 이 시민권자들 여기 있는 사람들 꼭 투표할 것이라고 반드시 물었지 않습니까? 온통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이 미국에 이제 막대한 투자를 하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양국의 핵심 의제는 경제 안보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그런데 그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에 초점이 있다. 자, 한국에 오자마자 이제 평택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잖아요. 또 어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면담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막대한 추가 투자 약속을 받았는데 실리는 확실히 챙겼다. 예, 실리를 챙겼고 또 이제 이 IPF라는 것이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앞으로 결국 그 목적은 중국을 공급망에서 빼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중국 빼고 우리끼리. 네네. 보통 지금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이 분야에서 이게 이제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이것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전 세계에서 10개 내지 15개입니다. 우리는 5위권 안에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중국만 쏙 빼고 공급망을 완성시키자. 이게 사실은 최종적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안보 동맹은 뭐 전통적으로 오래됐던 거고요. 한미 간에.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적어도 경제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는 격상이 됐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이제 기술 동맹 해가지고 총괄적인 표현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요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 동맹은 이제 다 아실 것이고 두 가지 이제 단어가 더 왔죠. 글로벌이라는 것이 이제 한국이 미국과 세계의 경영을 같이 한다. 세계적 입장을 잘한다. 듣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략 동맹은 뭐냐면 포괄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군사에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에만 한정되지 않고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이제 같이 한다. 근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세계를 다룰 때 미국의 세계 경영에 우리가 활용당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럴 만한 외교적 역량이나 우리의 세계적 비전이 있으면 서로 주고받을 텐데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면 미국의 세계 전략에 우리가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이게 IPF에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도 IPF 참석하기로 했고 제가 작년에 자문회의도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론은 참석한다. 그러나 이것이 대중 봉쇄로 가지 않는 것을 조심스럽게 수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우리가 사실 삼성이나 이 현대가 우리가 줄 게 많고 사실 우리가 좀 얻어내면서 좀 비싸게 굴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내주면 결국 우리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돌격대가 되면 나중에 우리가 보복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IPF 참가 자체가 중국으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을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그렇게 성질이 변할 때 우리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여기에 승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이제 미세한 부분인데 IPF 창립 멤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주도권도 잡고 우리가 좀 유리하다. 여기에는 전반적으로는 동의하시는데 들어가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인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는 쿼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만 빼고 사실 호주, 일본,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으로 쿼드를 끌고 가고 싶은데 이걸 버티는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예요. 이번에 보셨죠? 러시아 제재하는데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인도한테 미국이 지금 인도한테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IPF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처음에 들어가서 이게 대중 압박이 되지 않는 걸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이렇게 자동문처럼 확 내주면 이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균형을 전혀 못 잡고 우리가 돌격대가 될까 봐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 자, 그런데 이제 청취자분들이 또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얘기는 쭉 진행되고 있는데 IPEF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보면은 CPTPP. 이건 미국, 일본 주도의 이제 다국적인 일종의 FTA 자유무역 협정이다. 그렇습니다. 자유무역 협정. 그리고 또 과거에 뭐 들었던 여러 가지 약자들이 RCEP이 있죠. RCEP도 있고 중국이 주도하는. 근데 이건 확장됐죠. 중국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럼 IPEF도 이게 일종의 자유무역 협정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뭔가요?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노리는 것인데요. CPTPP를 들어가거나 원래 CPTPP를 다시 살려야 된다는 말도 있었는데 무역 협정을 하면 미국 내 노동자들이나 미국 내에 반대 세력이 있죠. 그렇죠. 그들이 특히 지금 선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관세를 다 없애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 시장을 보호하지 않는다 해서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행정명령에 의해서 이 대통령과 행정부만 결정하면 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의회 그게 조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모든 조항을 미국이 마음껏 도화지에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죠. 이게 미국이 한 말입니다. IPEF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을 유지하겠다.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거를 지렛대 삼아가지고 이거
공급망을 안정화시켜야지 중국 압박용은 아니라고 버텨낼 수 있을지가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이 백지에다 지금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그 중에 제일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중요하군요. 의회 비준이 필요 없다. 행정명령으로 시행할 수 있다. 조약이 아니고 협정이다. 네. 네. 그래서 이름이 좀 IPF, IP는 인도태평양은 알겠고 E가 경제인 건 알겠는데 F가 프레임워크란 말을 왜 붙였을까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매우 유연한 것 같지만 의외로 미국이 자유롭게 주도할 수 있다. 자, 중국이 가입만으로는 여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당장 보복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럼 중국이 바라보는 이 크리티컬 매스, 임계점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중국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니 시장을 지금 중국이 다 팔고 있거든요. 우리 반도체의 60%를 중국에다 팔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아세안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이 정도로 너희들은 그러면 우린 빼고 시장만 물건만 사게 하고 우리 물건을 못 팔게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 이 질문을 하고 두 번째는 중국 빼고 가능하겠느냐. 전부 다 중국의 이익을 하고 있는 대만이나 일본 정도는 미국에다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이나 아세안 국가들이 다 참여해야지 중국을 배제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들 국가가 과연 중국하고 절연하면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만 너무 앞서가서 돌격하는데 뒤에는 아무도 안 따라오는 약간 그런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게. 보조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 속도 조절도 하고 우리 국익도 챙기면서 제발 좀 그래주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 DJ 때부터 만들어 온 한아세안 이 회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미국이 가장 한국을 앞세우는 게 뭐냐면 아세안 설득 좀 해라. 아세안이 한국하고 지금 관계 좋지 않느냐. 아시아에서. 아세안을 중국에서 떼어내서 우리한테 가져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원하는 또 대한민국에 대한 역할이 있다. 근데 그게 좀 이제 굉장히 아슬아슬한 대목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거거든요. 보신 것처럼 현대, 삼성처럼 기업뿐만 아니라 이 각 국가 간의 관계에서 아세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을 우리한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우리의 역량이 커졌다는 건 좋은데 그만큼의 압력이 또 있군요. 하나 더 여쭤보죠. 자, 우리나라 이 정부가요. 사실은 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쿼드 가입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새 정부가 강조했던 점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쿼드 가입에 대해서 좀 미국이 선을 그었는데 그렇죠. 이거 미국의 계산은 뭐예요? 재밌지 않아요? 이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쿼드를 정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미국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일본이 우리가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 일본은 한국이 완벽하게 자기들한테 이 굴복해야지 받아들이겠다는 조건을 걸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도가 지금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방성, 포용성을 하는 이게 중국용이 아니다라는 걸 오히려 인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니, 됐어. 그래 지금 쿼드는 원래 내 4개국이야. 그렇게 쿼드라는 표현 자체가. 안 들어와도 좋아. 사실 우리는 열심히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조금 우습게 됐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안 들어가는 게. 4개 나라도 조율하기가 머리 아픈데 더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자, 그래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지금 거의 막 다 되고 있어요. 한편 이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만나지는 못했는데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만나기로 했다가 일정이 워낙 빠듯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통화 내용 가운데 좀 주목하신 대목이 있습니까? 사실 미국이 좀 결례를 했죠. 처음에 먼저 만나자고 요청한 것도 또 취소한 것도 대사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죄송한 마음에서 했던 전화인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기분 나쁜 일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11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 전까지 굉장히 관계가 좋았고 작년 정상회담에 미국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바이블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한테는 부담이 됐을 거고 항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아마 이번에 얻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아마 실리적으로 괜히 한국 정부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미국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흘 내내 새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했는데 이제 외교적으로는 그렇고. 자, 그렇지만 전화통화의 결과 왜 만날까? 전임 대통령을. 대북 특사론이 있었잖아요. 그건 살아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것 때문에 동기가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차후에 그런 상황이 오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말씀 주셨지만
미국이 얻은 건 많고 우리가 얻은 건 뭘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한중 관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죠. 자, 윤석열 정부에 남겨진 외교적 과제를 하나 짚어주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체 출발은 괜찮고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역전의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의 전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자동문처럼 열어줘 버리면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중국 무서워서 못하냐?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게 중국은 자기들이 시장만 하고 다 따라오고 모든 것을 잘라라 건다. 이게 무역 질서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뭐 중국은 내주기만 하겠느냐.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미국이 원래 시장을 다스리는 시장주의잖아요. 효율성인데 갑자기 미국이 자신이 없어지니까 시장 외적인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규제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에 맞는 얘기냐. 왜냐하면 인권이나 민주주의가 중요하지만 이걸 가지고 중국의 시장을 압박해가 중국의 경제를 무너뜨리겠다. 이 자체가 사실은 맞는 소리냐. 이게 원래 미국의 시장주의잖아요. 미국의 자유무역이고. 이게 미국의 사실 자기 모순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동조를 해서 또는 우리가 너무 앞서서 가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이번 정부가 모토로 세운 것처럼 자유시장 질서에서도 엄정한 공정과 상식, 중립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네요. 모쪼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의 주도권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새 정부의 외교 역량을 지켜보도록 하죠. 김 교수님 역할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준영 한동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말 사이 뉴스를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미리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사계의 피오나 공주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앞을 지키고 있는 시사 래퍼 최진봉 교수님이 오늘은 안 계시고 왜 이렇게 스마트하신지 스페셜 게스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을 지내신 신인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국대다 출신이고요. 신선한 인물 신인규입니다. 신선한 인물 신인이기 때문에 항상 신인이시네요. 네, 신인입니다. 네, 좋아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가장 큰 이슈 계속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이잖아요. 지난 주말 거치면서 조금 전에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 인터뷰 있었는데 자, 두 분의 총평을 간단하게 들어보죠. 먼저 노 변호사님. 글쎄요, 뭐 주중에 주말에 있었던 거라 지금 뭐 특별하게 눈에 띄게 우리나라에게 뭐 잘했다 이런 건 사실 별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실수는 그렇게 큰 실수는 없었던 것 같고 어쨌든 뭐 두 나라 간의 우호를 다지자 이런 정도로 그냥 이게 된 것 같고. 계속 김건희에서 머리 스타일 얘기를 하루 종일 신문에서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건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오히려 이제 다른 기사가 너무 많이 회자됐다. 반머리네, 올림머리네, 뭐. 아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신 변호사님. 예, 저는 일단 그 글로벌 포괄적 전략 관계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이제 동맹의 수준을 좀 격상시켰다는 게 상당한 그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그 첫 만남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견례라고 볼 수 있고 첫 술에 좀 배부를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양 정상 간의 커다란 신뢰를 좀 확인하는 그런 아주 매우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일단 이렇게 총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간단한데 관점이 전혀 다르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이런 거죠. 미국이 실리를 많이 챙겨간 것 같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와서 이게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우리가 투트랙으로 하던 시대에서 안미 경미로 너무 경도되는 거 아니냐. 근데 대통령실은 안미 경세다. 안보는 미국과 하지만 경제는 세계랑 한다는 얘기다. 근데 중국 쪽에서 조금 이제 반발 이런 게 나오는 분위기여서 이런 측면에서 이 미국 쪽의 실리에 집중한 외교전이 아니었나 하는 반론은 혹시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런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요. 저는 사실 중국과 그 미국은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과 사실은 동맹을 넘어서 이제 혈맹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고 오랫동안 혈맹이라고 얘기해 왔죠.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연관된 경제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이익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동맹 수준을 넘는 이 혈맹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중국하고는 청구서로 누가 더 많이 가져갔냐 적게 가져갔냐 이런 관계로 좀 규정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별로 신뢰하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했던 이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우리가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동맹 수준으로 우리가 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일단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당 쪽 이준석 대표 상당히 이번 이제 한미 외교 성과에 좀 의미 부여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먼저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과 만찬을 한 거 이거 의미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국격이 올라갔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전혀하고 저는 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계시다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뭐 혈맹 뭐 이런 얘기 자꾸 하셨는데 영원한 혈맹이 어디 있고 영원한 적대 국가가 어디 있어요. 국제정세라고 하는 건 항상 변하고 내 나라의 위상과 내 나라의 힘이 얼마나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항상 달라지잖아요. 아니 한 어머니 한 아버지 배에서 나온 우리 정말 형제들도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소송하고 정말 순식간에 돌반하는 게 요즘 세상인데 혈맹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예전의 그 단어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거에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니까 참 착한 것 같아요. 의리가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과연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미국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저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다고 봐요. 남의 나라는. 국익이 우선이다. 그럼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실리를 챙겨야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한 건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 뭐 삼성이니 뭐 현대니 전부 다 본인 나라에 와서 자기네 나라에 와서 이렇게 돈 좀 투자해가지고 실직을 좀 해결해달라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선물을 많이 챙겼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거기다 대고 우리는 당신들한테 이만큼 줬으니 당신도 우리들에게 이만큼 주세요라고 말을 하지 못했죠. 우리들이 받은 거는 정말 어음이나 뭐 그냥 공연불에 불과한 거였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요점은 우리가 힘이 있으면은 우리가 정말 웃는 낯으로 그들에게 야 우리가 이거 줄 테니까 같이 한번 잘해봅시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받은 걸 받아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항상 경계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중국이라고 다르고 미국이라고 다를까요? 전 다 똑같다고 봐요. 외교는 실리주의 시대다. 혹시 뭐 반론 있으십니까? 예, 뭐 당연히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세계 정세라는 것은 힘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계 내지는 여러 가지 세계 외교 전략을 봤을 때 균형자론을 외쳤습니다. 근데 균형자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국력이 받쳐졌을 때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힘을 저도 원칙적으로 국제 정세가 전제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왜 미국과 제가 중국을 좀 분리해서 보냐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 그리고 자유라는 가치 그리고 우리가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번에도 어찌됐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과 대만이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애매모호한 뭐 전략적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지만은 세계 정세라는 것이 언제까지 전략적 모호성으로만 유지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동맹의 원칙은 천명을 하되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의 트러블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전문가들을 우리가 많이 좀 이번에 외교에 강화를 해서 중국의 그런 이익 공동체적인 형성된 관계들이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우리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제 뭐 친중 반중보다는 실리적으로 중국 쪽도 다독일 필요는 있다. 전문가를 이거 필요한다. 하나만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해구산 때문이죠, 사실은. 원래는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의 핵무장 국가였죠. 근데 94년도에 영토 보전을 대가로 핵을 포기했어요. 다 해체했어요. 그때 핵 우산을 주장하면서 해체하라고 한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야 우리가 가지고서 너네를 보호해 줄 텐데 뭐 너네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니 걱정하지 마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싸우고 힘들게 고생하는 거는 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제사회의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공고할 것인지 그것도 전부 다 스탠스가 다 애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번에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우리 정상회담 선언문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 이러면 써 있지만
그런 거 자체가 사실 그렇게 썩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우리나라의 그런 그 아주 정말 가치관이나 이런 힘 같은 걸 정확하게 좀 키우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 너무 의지하거나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특히 한쪽으로 쏠리는 외교를 하면 안 된다. 저는 그거를 좀 말하고 싶어요. 균형을 허물어뜨려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기 주도성을 강화하자. 이런 이제 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뭐 재미있는 흥미로운 에피소드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외신의 돌발 질문이 화제가 됐습니다. 남성 편중 내각에 대한 거였는데 워싱턴 포스트 기자 질문이 영어로 나올 거예요. 자, 한국 정부 내각에 남자가 많다.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과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듣고 오시죠. Like South Korea play in improving the representation and advancement of women? And what will you and your administration do to improve the state of gender equality in this country? 그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입니다. 네. 근데 질문은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예. 네, 자 워싱턴 포스트 우리나라 지난 대선 당시부터 이 젠더 갈라치기 논란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비판을 해온 이 대표적인 언론사이기 때문에 이게 돌발 질문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관심 분야였을 수 있어요. 근데 외신이 어쨌든 남성 편중 내각 국내에서도 뭐 우리가 서육남이다 또는 뭐 경육남이다 이런 얘기를 붙였는데 외신이 꼬집은 이 내각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일단은 사실 저도 질문에는 뭐 성역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뭐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 맞는 질문은 아니죠. 사실 그렇지만은 전 질문하는 거는 답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를 말씀드리고요. 사실 뭐 질문 자체가 이제 여성의 대표성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이냐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여성을 소수와 약자로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성을 더 늘려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구조적 모순, 뭐 구조적 성차별 이런 걸 전제한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 저 같으면은 그 전제 자체가 틀렸다라고 반박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상황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면서 이제 돌발 질문이다 보니까 돌발 답변이 나온 거죠. 그래서 좀 클리어하지 않았던 면은 있는데 저는 정말로 우리 헌법에 여성을 사실 약자 개념으로 규정을 해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헌법이 1987년도에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1987년도의 상황과 지금 2022년도의 상황은 지금 너무 많이 다른데 이 부분이 아직도 조금은 규범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이 할당제에 대해서도 사실 그 여성 할당제가 모든 게 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비효율성이라든지 역차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여성이라는 그 집단이 열심히 일을 해서 능력주의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할당제 혜택을 본 거 아니냐라는 또 오해를 나올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 사회가 좀 더 논의를 더 성숙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작은 노 변호사님 이게 이제 할당제든 능력주의든 지금 문제는 윤석열 정부 내각에 여성이 너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다 남성만 능력이 있거나 할당제가 없는 게 맞느냐. 그래서 윤 대통령의 답변을 두고 대선 과정에는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한 것처럼 이제 해석될 수 있거든요. 노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신 변호사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좀 전에 말씀하시면서 대답하시면서 규범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서는 여성과 장애인, 노인 이 부분들을 이제 소수자, 약자로 규정을 해서 뭐 복지에 힘써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들도 있어요. 우리 헌법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말이 바뀌어야죠. 현실이 규범을 못 따라간다 그래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규범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뭐 괴리를 지적을 한 것이고요. 현실과 규범이 제가 말을 거꾸로 했는지는 말을 모르겠지만. 거꾸로 했죠. 현실이 규범을 못 따라간다는 말을 이해를. 그러니까 괴리가 됐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금 대답한 게 이거잖아요. 자, 이 외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공직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내각의 장관이라고 하면 그 직전의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질 못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선 후보 당시에 대통령은 여성은 우리나라에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 얘기는 여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성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좀 더 뭐 성공하지 못하는 혹은 뭐 어떤 소셜 포지션 낮은 곳에서 일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마치 책임인 것처럼 들리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좀 됐었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 외신 기자의 기습 질문에 대해서
구조적인 차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럼 대통령은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헷갈려요. A라고 하는 건지 B라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 A하고 B하고는 개념이 좀 배타적인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사람들은 A도 있을 수 있고 B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겠지만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애매하게 대답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상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실제 말하는 것하고 행동이 너무 달라요. 뭐 좀 전에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노력하겠다 했죠. 하지만 이번에 대통령이 내각을 만든 거 보시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은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전체 19명 국무위원 중에서 여성은 3명이죠. 그리고 발표된 차관 및 차관급 인사 41명 중에서 여성은 2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능력 있는 여성이. 또 본인이 이렇게 눈이 미치는 그곳에는 그 여성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이전부터도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었는데 그런 현재의 상황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고육지책을 할 수 있는 거는 제도라도 만들어서 이거를 현실이 좀 안 좋은 거를 보완해 주는 방식이죠. 그게 바로 할당제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사실은 없으세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는 문제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참 갑론을박이 1시간 이어져야 될 것 같은 대목인데 자,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된 질문이라 짚어봤고요. 지방선거 다뤄봐야 됩니다. 이게 두 분 나오셨으니까. 자, 요거 볼게요. 인천 계양을 지금 여론조사가 말이죠. 자, 몇 개 불러드릴게요. STI 자체조사 지난 19일에서 20일 계양을 선거구에 만 18세 이상 880명, 이재명 45.8, 윤영선 49.5 이렇게 됐고요. 한국정치조사협회 연구소가 기호일보 1회로 20일에서 21일 계양을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 조사한 걸 보니까 이재명 47.4, 이 윤영선 47.9 이렇습니다. 모두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오늘 아침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여론조사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는데 육성 듣고 오시죠. 조사 결과는 존중해야죠. 존중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우리 후보들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되게 좌절감이 크게 지배하고 있어서 결집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사실은 그런 점 때문에 당이나 저나 이제 직접 출전해서 결집도를 좀 올려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네, 자, 뭐 이제 여론조사 말씀드렸고 이재명 후보 입장도 듣고 오셨는데 시민단체는 이런 얘기도 해요. 낙선을 목적으로 왜곡된 조사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선거 때마다 불신의 또 대상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요. 여론조사와 가스라이팅, 안 좋은 표현인데 합쳐서 여조라이팅이다 이런 주장도 나와요. 자, 이 신 변호사님 먼저 어떻게 들으셨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뭐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지금 2020년도에 그 황교안 대표 사례와 저는 굉장히 유사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시에도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를 하면서 전국 선거를 지휘를 했거든요. 네네. 물론 총선이랑 지선이랑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지역구 선거도 안 되고 전체 선거도 망쳐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총괄선대위원장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선거를 위한 것인데 지금 인천에서 이렇게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사실 많이 놀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 선거에 지휘도 못하면서 또 인천 계양에서도 지금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런 약간 모순적인 딜레마 상황에 빠졌다고 보고요. 그 원인을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지선이라는 것은 민생 일꾼을 뽑는 것이고 국민들의 그 지방 정부를 평가해서 지방 정부와 의회를 교체하는 이제 이런 일인데 이거를 이재명 후보의 출마로 인해서 지선이 대선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초래한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책임 정치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책임 정치라는 것은 반성과 성찰을 기본으로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상습적으로 출마를 하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는 조금 이 부분이 좀 부적절해 보였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 대표성인데 국회의원도 전국적인 대표성은 있지만은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에서 뽑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윤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25년 동안 내과의사로 그 계양에서 출마도 2번 하셨고
하셨고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오신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조금 납득하기에는 좀 어려운 지금 상황 아니냐.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방선거와 본인의 보궐선거에서도 조금 고전하는 거 아니냐. 그 여론조사 이거 믿을 수 있느냐.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에 실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반해서 아무리 혼자 노력한다 하더라도 혼자 팍 뛰어오르지는 않겠죠. 이제 그거는 기본이고요. 두 번째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그럼 어떠한 단어를 사용해서 어떠한 식으로 질문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여론조사가 왜 나왔느냐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문항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문항의 앞뒤 맥락을 봐야 돼요. 네. A라고 하는 걸 물어본 다음에 B 물어보고 B 다음에 C를 물어봤는데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물어봤냐를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와 있는 이 여론조사는 다른 것들하고 원래는 조금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다른 여론조사들도 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면 그거는 그 여론조사만이 문제가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이 인천 계양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민심을 조금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 않게 나왔다고 해서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거는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도 아니죠.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문항과 이 지지도가 나왔을까?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지만 우리 후보가 승리할 것인가? 이쪽으로 사실 연구를 해야 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가지고 오늘 뭐 고소고발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것보다는 본질적으로 정말 그 지역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제대로 된 그런 그 승부를 던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 선거 판세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말 정도부터는 좀 판도가 좀 바뀔 것 같아요. 바뀔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한미 정상회담부터 민주당에게 좋은 이슈가 너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전투표가 오는 주말인데 마지막 집중되는 변수 하나가 오늘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잖아요. 13주기. 정부 여당도 많이 갔는데 자, 민주당 지방선거 판세에 좀 이 전환점이 될까? 이게 좀 동정 여론도 있잖아요. 언더독 효과냐 아니면 이게 밴드웨건 효과냐 아주 싸우는데 자, 신 변호사님. 혹시 전환점이 있을까요? 새로운 변수? 뭐 사실 정치가 생물이니까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 오늘 서거 13주기입니다. 사실 전 국민이 애도하고 있고 상당히 좀 비극적인 사건이라서 저희들이 다 추모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크게 저는 대세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그런 뭐 의회주의라든지 대화 타협 또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이거를 정말 지키고자 노력했더라면은 아마 이게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행태들을 쭉 봤을 때 아무래도 민주당 정신이 사라진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노무현 그 대통령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서거나 이런 추모식이 크게 이재명 후보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민주당에도 최근에 그런 안 좋은 여론이 그걸 반영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 변호사님은요? 민주당을 사람들이 옛날에 왜 좋아했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상징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이라고 하는 정치 아마추어에게 왜 열광했을까? 그리고 왜 지금까지도 그분을 못 잊나? 사실은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민주당이 지금 너무 기득권화되어 있고 너무 이 뭐라 그럴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겸손하지가 않고 본인들이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변명하기만 급급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만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실망을 동시에 주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매우 옳지 않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타임에 좀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을 스스로 좀 해야 되고 근데 민주당이 뭐 맨날 반성만 할 필요는 없어요. 민주당이 잘못하는 게 국민의힘보다 너무 많이 잘못해서 이거 아니라고 저는 봐요. 다 똑같다고 보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그동안에 추구해왔던 가치하고 현재 상황이 너무 조금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의 과도기적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좀 슬기롭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혹은 지지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국민들이 좀 헤매는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오늘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조언이자 일침을 주셨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실천하고 있느냐, 국민들에게 그 노무현 정신을 지금의 민주당이 인정받고 있느냐, 그렇게 될 때 민주당이 바로 설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과연 오후 추도식에서 어떤 또 민주당의 메시지와 모습이 나올지 앞으로 지방선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합이 좋네요. 앞으로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이랑 물어볼 게 많았는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정리할게요. 주간 이슈 먼데이 노영희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상품권 마음껏 골라서 드시면 되고요.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자,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 자, 문평론가님은 이미 스튜디오에 들어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란색 옷으로. 네. 자, 새 정부 출범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 이게 뭐 주말부터 뜨거운 이슈예요. 자, 우리는 국제본부니까 네네. 미국 내 언론, 외신들은 어떤 보도를 내놨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궁금합니다. 네, 이 미국 내 언론이라는 미국의 중점을 좀 둘 필요가 있는 게요. 예, 당연히 자국 대통령이 뭔가 성과를 많이 얻었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하겠죠. 예, 이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의 북한 관련 의제 중심에서 벗어난 전략적이고 외교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긍정적인 성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긍정적이다. 네, 많이 얻었다는 얘기다. 네, 그럼 다시 말하면 중국 견제와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 등 미국이 한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꼼꼼하게 다 챙겼다는 의미겠죠. 네. 예. 포린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순방은 중국에 대응해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무역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기 위한 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핵심 전략 물자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경제 안보 협력의 뜻을 보인 것은 중국 견제의 의미가 크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성공을 했죠. 로이터 통신은 이번 순방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권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고 한일과의 경제 유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삼성전자 방문이 중국 견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염두에 둔 경제 안보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야, 국내 언론들과는 약간 톤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예, 중국 견제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요. 네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염두에 둔 공급망, 특히 반도체 확보 측면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경제적인 성과들을 제대로 챙긴 회담이었다라는 이제 이 종합적인 판단인데,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또 우리는 우리 입장을 생각해야 되니까 사실 이제 북한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성과 얘기는 없었습니까? 의미 있는 성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긴장감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긴장감이 높아진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핵심 의제였고 또 대북 강경책 위주였던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이 바이든 행정부는 같은 민주당이면서도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북 대화를 우선시하면서 남북 경제 협력을 확대해가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목표에 다가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분명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이전 민주당, 그러니까 오바마 때하고 다르게 전향적이고 고무적인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이전 오바마 정부 때의 강경책으로 회귀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 역시 한미 양측 모두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전 정권과 달라졌음이 확인됐고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은 더욱 줄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서 다른 분야에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한 만큼
외교적 돌파구 마련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CNN도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브레터를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외교적 시도와 김정은 위원장을 부각했던 사진 촬영의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다. 또 뉴욕타임즈도 북한에 대한 러브레터를 버리고 당근과 채찍을 제안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와 매우 다른 한반도 접근법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달라도 너무 다르죠. 영상만 생각해봐도 트럼프 대통령 판문점에서 만나서 악수하면 포옹을 했어요. 그러면서 맞아요. 예. My friend 이렇게 얘기했고 이번에는 전할 메시지 없습니까? Hello, period. 예. 이렇게 됐어요. 자, 공동 기자회견 때 기자 질문을 놓고 여러 가지 화제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여당 쪽 인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조금 이제 본안에서 벗어난 질문이었다 이렇게 또 이제 얘기하기도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이걸 뭐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언론의 분위기가 확실히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다르다라는 게 네네. 차이가 확연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분가량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 측에서 거듭 질문은 한 가지만 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왔단 말이죠. 네네네. 그 프레스룸에서 사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그 기자들하고 엄청난 기싸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이 아니라 그냥 토론을 하죠. 그렇습니다. 싸움도 예. 하고. 미국 기자들은 대통령을 상대로 계속 논쟁을 합니다. 우린 네. 질문을 하는 직업이야. 왜 못하게 해? 라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이 바이든 대통령도 질문을 더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정부 측 태도가 좀 이상했는지 질문을 하나만 할 수 있다고 했다. 내가 그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웃기도 했거든요. 아,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앞서서 살짝 얘기가 나왔지만 이 내각 대다수가 남성으로 구성된 부분에 대한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네. 질문 내용 이제 다들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지적할 부분은 통역사가 여가부 폐지를 제안했다라는 부분은 빼고 통역을 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는 기자 질문 속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내각의 장관이라고 하면 그 직전의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진 못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답변이 여성이 남성보다 무능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데다가 또 문제 의식조차 없다는 것이 더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대통령은 성불평등에 대한 압박 질문에 불안함을 드러냈다는 제목으로 신랄한 비판 기사를 내보내면서 이 대통령의 잘못된 성평등 인식에 대해서 꼬집었습니다. 그래요. 워싱턴 포스트 앞으로 이제 어떤 또 기사들을 후속으로 내는지 좀 예의 주셔보도록 하죠. 여성 내각이 좀 많아지면 달라질까. 자, 바이든 대통령이요. 이제 일본으로 갔잖아요. 일왕 면담을 시작으로 방일 일정을 시작했는데 네. 자, 오늘은 이 기시다 총리와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요? 네. 그 11시 50분쯤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주된 내용은 앞서서 이제 미국 언론이 계속 얘기한 중국 견제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 견제에 일본이 아주 열렬히 동참하는 조건으로 아마도 일본은 방위력 강화와 관련된 얘기들을 미국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말에 그 중의원 선거에서 이제 총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가 뭘 얘기했냐면 적기지 공격 능력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일본은 공식적으로 군대가 없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싸움을 할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는 있죠. 그렇죠. 예, 자위대라는 네네. 이름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헌법상 사실은 위배된다는 얘기도 워낙 많고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전범국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모습이 아니어서 사실 네네. 비판이 많은데 아마도 이번에 어떤 핑계를 댈지는 모르겠지만 미국과 굉장히 잘 합의를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꼴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군사적인 역할을 찾겠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 협의체 IPEF 아까 이게 뭔지 확실히 공부했습니다. 자, 출범 첫 회의에 이제 화상으로 참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만 이제 대면으로 하는 거고요. 13개 나라의 정상급들이 참여를 하는데 나머지 국가의 이제 정상들은 거의 화상으로 참여를 하겠죠. 예. 자, 7번째로 이제 발언을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쿼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가 함께한 이거는 아시아판 나토라고 그래서 안보
동맹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경제 안보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면 되게 좋은 말이 있어요. 네네.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이렇게 잘 묶어가지고 굉장히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뭐 어쨌든 그 시장 규모 시장 자체가 커지면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이게 철저하게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한 협의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기술 표준이라든지 공급망 안정성 또 인프라 협력 탄소 그리고 노동 표준 이 6개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협력을 뭐 하자 이런 얘기인데 자, 이게 딴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특히나 중국의 1대1로에 잡혀 있는 국가들 있죠. 그 국가들을 빼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가지고 많은 나라에 인프라를 건설을 하면서 지원을 했죠. 중국이 사실은 표준이 돼요. 네. 열차 궤도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미국은 이거를 사실은 중국이 표준이 되는 걸 더 이상 막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중심 국가로 누군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핵심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 역할을 일본에게 맡기겠다라는 거고 일본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걸 맞는 조건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얻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게 실제로 이게 정말 도움이 될 것이냐? 네. 아니죠. 그러면은 중국이 해주고 있던 역할들을 미국이 다 대체를 해줄 것이냐? 사실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실익이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역시도 자칫 일본의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들어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난 정부, 이번 정부 IPEF에 참여한다라는 기조는 결정한 거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아까 김준영 교수의 이제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이 안에서 실리적인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건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자, 호주는 9년 만에 노동당 총리가 선출되면서 정권 교체가 있었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국제본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 1664-5257-2431 5788 8554님 편의점 상품권으로 맛있는 거 드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최영일의 시사본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화요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